2024년 4월, 세계 경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고요한 해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런던 금융가와 뉴욕 월스트리트의 그림자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쓰나미의 지우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세계의 공장, 중국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며 지구촌의 수요를 흡수했던 만리장성 경제가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압력에 직면하며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 치명적인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 특수라는 단 하나의 지렛대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20%를 상회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대중의존도는 40%를 넘나드는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 또는 경착륙 또는 붕괴 시나리오에 진입할 경우 대한민국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 징후는 바로 부동산과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헝다, 비구이완 등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은 단순한 기업 파산을 넘어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LGFV 문제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건설을 위해 발행한 이 채권들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하게 얽혀 있으며 이 부채가 폭발하면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고 이는 곧 시스템적 위기로 직결될 것입니다.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1차적 파장은 수출 감소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중간재의 수요가 급감할 것입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투자 계획을 보류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증가와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 둔화는 성장률 자체를 1~2%포인트가량 끌어내릴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2차 파장은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입니다.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을 회수하려 들 것이고 대한민국 역시 이 자본 유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발 위기가 1997년 IMF 외환 위기급의 공포를 불러온다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환율의 급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한국은행은 물가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약 2,000조 원의 치명적인 이자 부담을 안겨주며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 깊숙이 들이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발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과거 개발도상국들의 위기 사례와 매우 흡사하면서도 규모 면에서는 비교 불가능한 특성을 가집니다. 위기의 핵심 동력은 과잉 투자와 그림자 부채의 악순환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 자금은 생산성 없는 부동산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대부분 부채, 즉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업, 지방정부, 가계가 모두 빚을 내어 자산을 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동안 이 부채는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자 거대한 부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차제조표 붕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상환에 집중하려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침체는 한국의 무역 수지, 즉 트레이드 밸런스에 즉각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은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국이 자급자족 그리고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쌍순환
선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과거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대중 의존도는 40%를 넘나드는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이 구조적 하락세에 경기 침체발 수요 절벽이 겹치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이는 유가 하락이나 특정 품목의 일시적인 호조에 기인한 것일 뿐 중국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충격의 전이 과정을 면밀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는 국내 건설사와 금융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건설사 중 일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자금난이 한국 원자재 수입 마켓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며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중국 정부가 위기 해소를 위해 문분별하게 통화를 발행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핵심 지표인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아시아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져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발 경제 위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위기가 전이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이 중국의 둔화에 기댈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중국의 위기가 시스템 충격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들을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후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폭증했으나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해결하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와 과잉 부채 문제는 일본의 90년대 초와 매우 유사합니다. 수많은 유령 도시와 미분양 아파트는 비생산적인 자본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은행 시스템의 잠재적 부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국발 위기의 전이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 때문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미국 주택시장 부실에서 촉발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면, 중국발 위기는 수요 및 공급 충격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의 최대 소비자이자 최종 제품의 최대 생산자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폭락하여 자원 수출국들인 브라질, 호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심각한 재정 위기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다시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켜 한국의 다른 수출 시장마저 냉각시킬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해외 사례는 신흥국 외환 위기의 교훈입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그리고 최근의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는 공통적으로 과도한 외채와 신뢰의 붕괴가 위기의 촉매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외채보다 내부 부채가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신뢰 붕괴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헝다 같은 대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자본 통제가 강한 중국 내부의 금융시장마저 경직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위기를 막기 위해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대규모로 평가 절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는 곧바로 아시아 경쟁국들의 통화 가치를 동반 하락시키는 환율 전쟁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원화 역시 이 파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태국 바트와 붕괴가 한국에 미친 파장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결국 중국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 무역, 환율 등 모든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을 덮치는 복합 시스템 위기로 인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 및 환율 채널 외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며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면서 단기 자금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실제로 경착륙에 돌입하면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 로 대폭 하락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기술주들, 예를 들어 반도체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취약성입니다. 중국의 경기 붕괴는 한국의 수출을 급감시켜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이는 고용 불안정의 가중 이어집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인 GDP 대비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은행이 자본 유출과 물가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과 금리 부담 가중으로 급격히 침체되고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PF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지면 이는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권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져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유동성 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과 금융부문의 위기였다면 이번 중국발 충격은 가계부채와 아산시장 붕괴가 결합된 형태, 즉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가계부채의 구조적 해소와 금융시장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그림자는 단순히 무역 적자를 넘어 우리의 삶의 기반인 아산과 소득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구조적 위협 앞에서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대응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은 수출 급감으로 인한 경기 침체, 성장률 하락과 자본 유출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기